네, 오늘장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전강 후약일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강 후 강강인 날이 많아지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 사상첨으로 5,800선을 밟아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종목은 예솔로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고민은 평단가만 높일 뿐이다 그쵸.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평단을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회가 오는 건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앞서 저희가 또 AI 스캔에서 다뤄봤던 원전 이야기, 그 안에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호재가 만발하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고 당시에는 관망을 그죠. 받았는데 이번엔 의견이 바꿨을지 일단 예솔로부터 보겠습니다. 올예스를 주셨어요. 주가도 지금 좋고 수급도 성장성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지난번에는 여야 합의로 인해서 SMR 특별법이 통과됐다라는 그 의미를 파악해 봤잖아요. 그 이후로 또 새로 나온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호재가 있을까요? 네, 호재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 그래도 영향을 주는 이슈가 결국 SMR과 관련된 뉴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주시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SMR 1호기 유치에 이제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MR 특별법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5년 단위의 국가 프로젝트화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주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은 나올 일이 당분간은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SMR과 관련되어서 연구실 안에서 연구 위주로만 이제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성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호재성 뉴스로 지속적으로 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따졌을 때 약 한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처 확정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협상단이 지난 18일 날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곧 그런 관련되어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2기를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SMR은 1기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에서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호재는 만발하고 있고 올예스도 받았고 거리낄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관망 의견 주셨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는 없으셨습니까? 아쉽진 않으셨어요? 제가 말미에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대장주를 대부분 저는 원전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죠. 네,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개인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관망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정민 이사의 생각 다시 엿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에도 관망이 나왔어요. 도대체 무엇이 걸리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 골자를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건 아는데 이미 사실 분들은 다 이 대장을 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가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한번 좀 여쭤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평단이 이미 났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자체를 할 생각이 아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대장주에 수급이 더 많이 쏠리는 부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망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하지만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정답지에 가까운 대장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끌고 갈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건설이 차라리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원자력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이제 이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건설이죠. 근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게 최근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더
덜 오른 종목들 찾는 게 굉장히 열풍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또는 우리기술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현대건설은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비중을 줄이기도 늘리지도 않는 그냥 딱 홀딩 수준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호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저는 특히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미투자와 관련된 특별법이 3월 초에 지금 본회의 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가 있는 협상단에서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이러한 그 결과 발표 안에 당연히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에 의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저는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대로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요.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 나올 호재도 있으니까 기다려보고요.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현대건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 알아봤고요. 반면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잘 보면 하락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7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넥스트칩이에요. 최근에 넥스트칩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네. 있었고 넥스트칩이 로봇까지 한다면서 기대감을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른 모습인지 점검해 볼게요. 예솔로 보시죠. 오,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있었네요. 일단 성장성은 예스를 주셨는데 나머지에서는 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나온 재료 그리고 기대했던 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식상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네, 그리고 대장주가 최근에 쉬고 있죠. 그래서 로봇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최근에 어쨌든 현대차 관련주죠. 네. 네, 현대차 관련주들도 대부분 다 최근에는 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제 앵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SDV 기대감으로 항상 뉴스가 있을 때 움직이는 뉴스 매매용 종목으로 시장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되어서 호재성 뉴스가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약 공시 및 뉴스가 최근에 안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종목은 보통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회자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탈하면서 종목의 그 가격대도 눌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의 강점은 자율주행이었고요. 최근에는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좀 탈바꿈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그 재료가 소멸됐다. 조금 둔감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넥스칩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의견 보시죠. 이정민 이사는 매도하자라고 해주셨어요. 손절도 가능한 타이밍인가요? 저는 사실 최근에는 어쨌든 결국에 내 예수금을 어느 쪽에 더 두는지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굉장히 빨리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형주에 투자를 해서 최근처럼 대형주가 가는 장세에서 과연 내 예수금을 얼마나 불릴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정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 어쨌든지 수급이 잡히는 종목이 아니죠. 오로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최근에 이런 뉴스 매매가 이제 적합한 종목인데 뉴스가 없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죠. 네. 물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투자주의 환기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종목들 특히나 소형주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쳐다보는데 굳이 나 혼자서 쳐다보면서 괜히 종목에 투자를 했다 고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매도라고 시청자분께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도 이슈로 인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뉴스가 사라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현재 쉬고 있는 로봇이라던가 현대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 그들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입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네. 어쨌든 대장주라고 우리가 흔히 일컬어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깨질 때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45만 원, 49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51만 원 부근에 가면은 매도하시는 굉장히 스캘핑적인 어떻게 보면 매매를 개인 투자자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은 앞으로도 뉴스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전제가 있죠. 이렇게 넥스트칩 같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안에서 놀아야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넥스칩은 매도 의견 드렸고요. 현대차는 현재 가격 라인을 보면서 들어오는 매수 매도의 움직임이 네. 있었다라는 거니까요. 전략 시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는 증권주들이 죄다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그죠? 네. 오늘은 보험주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증권주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 의견 예솔로부터 보시죠. 올레스를 받은 전 좀 의외였던 게 사실 네, 증권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투자도 잘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그죠. 거 미래에셋 증권이 같이 움직여줬는데 보험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실적 면에서 막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던데 네. 그런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대안이 된다라고 이미 시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오.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 관점과 다르다고 해가지고요. 해석을 너무 내 쪽에 맞추지 말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네. 다음 주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어제 이제 발언을 하셨죠. 24일 날 본회의 처리를 이제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장에서 주목한 바는요. 바로 중소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은 정부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역행한다라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이제 발표에 의하면요 예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합산 지분율이 49%로 이제 제한되는 그런 대상 기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통신업체라던가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각 기한,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소각 기한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사주를 한 번에 소각했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49%로 완전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24일 날 만약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네. 당연히 월요일까지는 해당 이슈와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재료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네네.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개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앵커님만 하더라도 네. 이미 지금 주식시장에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요.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가장 못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그룹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주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네. 미래에셋 증권 놓치시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하나그룹주도 지난해부터 보면요. 항상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오늘 하나생명만 놓고 봤을 때는요. 좋아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회사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IFRS 17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도입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자본을 쌓아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하나생명과 같은 종목들은 배당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 현재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보험 설계사 분급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지금은 이제 흔히 하나생명과 같은 회사들을 원수사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이제 GA라고 하죠.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 27년도부터 이제 그 수수료 1,200% 룰이 적용이 되면서 분급제가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급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설계사들에게 주는 수수료 자체는 더 긴 기간 동안 나눠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성 뉴스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호재성 뉴스와 악재성 뉴스를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총평 바로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올리에스 나오고선 매도 나온 적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PBR에 베팅하는 거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 잘 가죠. 그리고 대기업 관련주들이 잘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월요일을 바라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일선 매매를 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주는 매수점 가격은 6,100원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4일이라는 어쨌든 지금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저는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할 때에는 그 상황의 트렌드도 맞춰서 저희가 변화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화생명 매수 가능하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